발달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씹고 뜯고 맛보는 팟캐스트 거북이의 꿈 200회 특집 방송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의해서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줌으로 하는 녹화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주 한번 1부 보고 지금 2부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상으로 그 상황을 설정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회 특집 방송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저희 그 발달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의 대표 컨텐츠잖아요. 이 거북이의 꿈이. 그래서 요번에 발전포 위원님들이 얼굴을 직접 뵈드리면서 인사도 나누고 또 저희끼리의 또 100회에서 200회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회, 소회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는 시간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부 순서에서는 저희 각각 인사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100회에서 200회 요 오는 요 시기 동안이 또 이제 공교롭게 코로나 시대랑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어떤 새로운 고민이 생겼는지 어떤 그런 세상의 변화가 좀 감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그 1부 때 오프닝 같이 진행했던 임신아 여사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이렇게다가 뿅 사라졌고요. 저희 지금 5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명 이외에도 또 발전포 위원님들도 계신데 또 개인 사정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오후라서 일요일 오후에 또 자조 모임 또 진행하고 계시는 백미옥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나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참석 못하신 분 계시지만 저희가 오늘 200회 방송은 못 오시더라도 다음에 꼭 다시 모셔서 다시 한번 집을 짜내는 방송을 또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그러면 이어서 100회에서 200회 사이 동안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좀 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로는 우리 부산에 계신 김석주 선생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요? 좀 한번 이야기 해봐 주세요. 팟캐스트 이제 200회 동안에, 이제 김성남 박사님과 이제 정유진 선생님이 주로 맡으시면서 특히 어려운 행동 중재 지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건 어느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강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 또 사회복지사, 또 소아정신과 의사,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 이렇게 찾아내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알곡 같은 분들 찾아내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게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그런 걸 전달하는데 많이 강점이었던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정동현 교수님께서 마을 공동체 얘기도 해주셨고, 또 제가 이제 부산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이제 어쩌다 보니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제 주변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많은 발달장애 가정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가정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가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진 못해요. 열악한 가정들이 많죠.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장애가 아니라도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알코올 의존증이나 여러 가지 겹쳤을 경우에 이렇게 종합 세트로 지원해야 될 영역들이 많은 경우들도 이렇게 아주 드물지가 않았고요. 이렇게 왕왕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 또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연구 조사하는 걸 참여하면서 서울과 부산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부산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가 또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다른 어떤 이제 외곽지대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예를 들면 자립지원 지원주택이라든지 또 장애인 고용도 그렇고, 그리고 복지제도 서비스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게 일부에게만 지금 이렇게 혜택이 가더라고요.
정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조그만 그 영역이 아니고 아주 큰 영역으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보도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게 우리가 전문가나 또 앞에서 활동하는 부모 활동가나 이분들이 외쳐서 뭔가를 따내고 성취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장까지 정말 열악한 데까지 가야 실현이 되는 건데 되려면은 당사자나 가족들이 일단 정보를 알아야 건질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주 거대한 이제 문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더 스페셜의 원고는 글 쓰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나 또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당연하게 좀 전문적인 또 쉽게 쓰지만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의 강점은 우리가 글은 쓰기 어려워해도 말하는 건 다 좀 쉬워하시잖아요. 쉬워하셔서 우리 지환 씨나 재현 씨도 이렇게 참여를 했지만 발달장애 당사자를 인터뷰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인터뷰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얼굴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분들이 뭐 활동가로 계신 분이라든지 협동조합의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학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실 텐데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딱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방송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 참 활용하면 좋겠다. 아마 우리 발전포 선생님들도 의외의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곳곳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또 한 뭐 특수학교 회장 한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그 학교에 또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을 또 여기 귀를 열어두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방송이라는 매체가 넓히는 데는 순식간에 넓히는 데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좀 기회를 조금 더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뭐, 앞에 뭐, 어려운 행동 이야기도 조금 뭐,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죠. 사실 지금 시대 지금 현재 트렌드로는 저희도 유튜브를 하는 게 맞죠. 유튜브가 제일 접근이 좀 쉽고 또 사실 오디오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오디오는 라디오나 뭐 이런 오디오 방송은 뭐 운전할 때도 들을 수 있고 뭐 설거지 하면서도 요즘은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영상이 아니라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팟빵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팟빵 사이트나 앱을 기반으로 해서만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굉장히 공유도 쉽잖아요. 더 빠르고 쉽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이거보다 오디오보다 두세 배는 더 들어가는 거라서 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김석준 선생님 말씀처럼 유튜브도 좀 앞으로는 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당사자나 가족분들 인터뷰, 저는 가족분들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직접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사전에 뭐 미리 그 정보를 받아서 사연을 받든 뭐 이메일을 받든 아니면 뭐 사전에 따로 그 부분만 녹음을 해갖고 그걸 듣고 저희가 또 방송을 하든, 뭐 우리 라디오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화 통화로 왜 바로 방송하는 것도 있고 전화 통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 인터뷰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네. 이게 뭐 다른 것도 다 우리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 다들 개성도 강하시고
또 이제 사연도 다 이제 각자의 상황도 되게 많이 다르면서도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심된 내용도 역시 또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또 공유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뭐 방식의 변화나 이제 이런 것들은 시도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앞으로 가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이야기,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뭐 우리 나름의 프라이드도 또 중요하겠지만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유라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손발이 되어서 그죠? 공유를 한다는 게 단지 뭐 마음만 이렇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드름직한 컨텐츠로 만드는 어떤 역량이나 감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발전포가 조금 더 뭐 우리 김 박사님 PD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총대를 메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김지영 네. 제가 월급만 받으면 여기에 몰빵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뭐 그거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김지영 선생님 개인적인 신상 변화도 좀 되게 많았고 그쵸 세상도 되게 많이 변했고 지금 우리 김지영 선생님이 너무 이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방송 줌만 하면 귀신같이 알고 여기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고양이 이름이 뭐죠? 소거 해주시고 네 표고요. 효고? 표고 모양이 버섯 할 때 표고. 네, 네. 맞아요. 우리 표고가 같이 찬주 출연하는 거 여러분 감안해서 지금 저 위에 지금 털도 조금 보이는데요. 저희 뭐 크게 방해받지 않으니까 우쭈쭈 하는 마음으로 김지영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학교,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새로운 물결이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틀 안에 있던 사람들, 안정적인 틀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반 안에 있던 사람들의 혼란스러움이,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조직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침, 방침이 항상 더 뒤늦게 나오잖아요. 지금 당면한 과제나 문제보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너무 늦게 논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를 대비하는 유연성 있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학교는. 근데 사실 가장 민감하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은 학교잖아요.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 조직이 굴러가는 방식은 굉장히 너무 유연하지 못하고 그 세대 간의 갈등도 학교 안에 굉장히 많아 있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그거 아니어도 잘해왔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그런 거를 막 맞서서 이렇게 뭔가 추진해 나가는 게 너무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습을 고민하는 것보다 이 조직을 움직여서 이거를 대응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서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요. 학생이 우선 사실은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교육이든 그 대상자가 학생이면 학생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데 모든 논의에서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이제 많은 교사들이 좀 답답해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 일상이 전부 다 학교 애들 생각, 뭐 선생님들 생각, 왜 저렇게 할까, 막 맨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거에서 완전히 차단돼서 이제 바깥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중요했던 가치와 중요하지 않았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그 교육을 바라보는 눈도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팟캐스트가 공론의 장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 안에만 있으면 선생님들하고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하고도 잘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부모님들 아니면 연령대가 다른 부모님들 제가 맞지 않는 부모님들하고는 얘기할 기회가 너무 적은데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 장애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과 또 다양한 문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만나고 들으면서 저는 사실 제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계기가 돼서 제가 동료 교사들한테도 학교 안에서만 사고하지 말고 그 교육이라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사고하지 말고 다른 부모님들의 생각,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와 연관성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나누고 귀 기울여 듣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귀한 그 간접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좁고 작은 우물이었는지 내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나 혼자 고민했던 게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들이었는지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일상도 돌아보고 제 일상도 확대되고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팟캐스트 녹음을 할 때는 녹음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끝냈어요. 다시 제가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그걸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쉬니까 산책을 하면서 그 팟캐스트를 듣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처럼 어떤 여유가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팟캐스트가 접근성이 있는데 막 일과를 쪼개서 듣기는 되게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뭐 김석주 선생님이나 김성남 박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유튜브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 보듯이 요새 되게 많이 틀어놓고 이렇게 청취하고 또 돌려보고 관심 있는 분야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접근 방식도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저는 관심 있어서 챙겨 드렸는데 또 막상 일터로 돌아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없더라고요. 챙겨 들을 만한. 그래서 이런 좋은 거를 더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게 좀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노동의 가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존중돼가지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게 좀 확보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발달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씹고 뜯고 맛보는 거북이의 꿈은 곧 유튜브 채널 방송이었던 걸로. 네, 이런 방식, 같이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100회랑 200회 사이 동안에 또 내가 특히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시고 이제 그런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도 못한 가능성을 또 열어준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어려웠던 점도 있겠지만 더 새로운 출구가 열린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더 많이 막 캐내서 금관 캐내듯이 캐내서 또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이나 좋은 생각들을 좀 나누는 데에 좀 먼저 그쵸 오지랖 넓게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00회에서 200회 사이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거 생각하셨겠지만 일단은 저희 그 발전포가 무크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글 모음, 하나의 책으로 이제 엮어서 발달장애를 이야기하다라는 그 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보면 이제 200회에서 300회 넘어가는 사이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를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발달장애를 이야기하다도 그렇지만 저희 발전포의 구성, 그 다음에 저희 발전포 선생님들의 글 모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팟캐스트 또 역시 정말 이 발달장애의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룹은 아마 정말 찾아보면 어딘가 또 한 군데 있을 수 있어요. 하는 또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감지되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는 막 이런 모임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잡벅인가요? 자뻑 좀 해야죠. 자뻑 좀 해야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부모님 상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본인 연령대의 생각이나 고민들이 그 연령대까지만 다다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입장에서 고민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뭐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고 연령대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쵸? 뭐 치료나 뭐 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뭐 특수교육 대상자로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막 맴도는 것처럼 정보가 누가 막고 누가 귀를 막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나누기 쉽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발전포가 생산해내는 많은 컨텐츠들은 아직 우리 애는 학교를 안 들어가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부모님에게 막 성인기의 이야기를 갖다가 막 바로 그냥 직방으로 꽂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컨텐츠에 마음이 열려 계시다면, 그래서 저희는 뭐 언제든지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이런 컨텐츠를 저희 이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많이 익히고 더 먼저 많이 나눌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뭐 6월에 뭐 어디 나가는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해서 웃기기는 한데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의지도 있고 저는 그만큼의 생각의 깊이나 이런 관점도 건강한 관점도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정말 새삼 많이 하게 됩니다. 새삼 많이 하게 되고요. 300회 되면 지금부터 네. 퍽싹 늙게 생겼다 또. 네, 그럼 또 이제 그 연륜이 더 쌓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거기다 연륜까지 더해져서 이제 뭐가 쳐들어와도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이제 우리가 다 이겨내서 막아낼 아니, 수 있는. 일하다 죽고 싶진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바닥에서 일하다가 죽는 거. 네, 저는 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웅장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제 날짜상으로, 바로 하루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재현 씨의 좀 어려운 상황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샘플링, 이제 사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슨 어떤 기획된 어떤 뭐 줌 미팅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렇게 보통 이게 열어보면 이제 몇십 명 단위 정도, 뭐 학회 정도 가야 이제 뭐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저희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200분 가까이 되셨고, 토요일 이제 오전에 진행하면서 한 150분 정도가 동시 접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영역에 정말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딱 중심에 딱 말뚝처럼 박아놓고 그다음에 가족이건 주변에 이제 가깝게 만나는 사람이건 누구를 정말 이렇게 탄탄한 울타리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팀으로 정말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진 팀으로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뭐 좀 다른 의견도 조정해가며 궁금한 거 서로 질문해가는 이런 식의 만남을 누가 또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저는 역시 정답은 발전포다. 이런 생각을 어제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발전포의 이름으로 이런 어떤 영향력을 좀 더 다른 데도 많이 공유하고 저희 스스로도 좀 그런 또 다른 좋은 모델들 혹은 뭐 좋건 혹은 뭐 힘들건 어쨌든 그런 모델을 좀 더 많이 전파하고 공유하는 그런 그 중심된 모임도 역시 발전포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100회에서 200회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든 이제 역량이 좀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200회에서 앞으로 300회, 400회 넘어갈 때는 이런 사례들이 또 조금 많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가슴이 네.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네. 어깨가 확확 무거워지는. 아, 유튜브 해야 되고, 아, 책도 2호 만들어야 되고, 세미나도 또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이런 방식 있잖아요. 뭐 우리 네네. 유튜브 방송하면 굉장히 막 정갈하고 멋지게 편집된 화면들도 많은데 저도 이제 무슨 제 공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 뭐 줌회의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청취자 입장으로 해서 많이 그 들어가서 참여해보고 하는데요. 그냥 그 이야기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컨텐츠 그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무슨 유튜브에 막 썸네일 멋있게 하고 막 음악 쫙 깔고 폰트 깔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오픈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영상으로서 유튜브 컨텐츠로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 또 막 활활 타올랐잖아 지금 또 막.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도 최종적인 어떤 이런 그 마무리는 아마 김 PD님께서 해주실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저는 그냥 사고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지금 2부 순서 몇 분 정도 이야기했죠? 네, 지금 시간 체크를 조금 안 해서. 지금 25분 정도 됐어요. 아, 25분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그냥 쭉 이어서 네. 저희 100회에서 200회 사이에 각자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 에피소드 하나씩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한 분당 뭐 얘기를 좀 길게 하기는 조금 그렇고 요거 예.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간단한 이유나 요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이야,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냥 딱 손 들고 먼저 한번 선빵을. 네, 아, 우리 저는, 잠깐만요. 우리 김석 선생님께서 손을 네. 들었어. 네. 네, 먼저 해주세요. 아,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네네. 까먹을까봐. 네네네. 네, 제가 196화에 이제 워라벨 발달장애인의 직업과 여가 생활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지석연 소장님, 작업치료사인 지석연 소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패널들이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단지 뭐 일을 하거나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여가나 교육이나 직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있으면서 그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저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게 있었어요. 시각과 발달 중복장애인 대상으로 이렇게 고용까지 가보자. 처음에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고용공단 내에 있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이렇게 단순장애, 발달장애인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복장애인 경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참가하는 분이 4분이었어요. 처음에는 5분이었는데, 어떤 기준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시각과 발달이 중복이면 된다 했는데 5분 중에서 한 분은 시각과 발달과 뇌병변을 3가지 중복장애를 가진 분이어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떨어지는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적응이 어려워서 중도에 이제 하차했었고 나머지 4분이 했는데 4분 중에서 3분이 이제 전맹이었어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일부가 빛이나 형체가 보이는 시각장애였고, 전맹이었고, 대부분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같이 가진, 그런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많은 게 투입이 됐냐면, 12회기 동안 12일이죠. 일주일에 한 1회기 해서 하는 동안에 주 강사들이 그 과목별로 들어갔었고, 또 보조 강사가 1대1로 붙어서 들어갔었고, 그리고 기업에서 실무자가 와서 또 많은 것들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이 4명이 12회기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간 비용이. 그리고
이제는 발달장애 훈련센터를 나와서 기업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해보자. 체험형 지원 고용이죠. 근데 일반 표준 사업장이나 바로 채용되는 일반 회사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지원센터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셨던 커피 머신 업체였는데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이나 커피 포장이나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장소라든지 실무자 투입을. 그래서 그 과정을 한 2달. 그때는 이제 직무지도원 들어가고 기업 실무자들 들어가고 공단 직원 들어가고 또 가족지원센터 직원도 투입돼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뭔가가 가능하다. 작업이 가능하고 수행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표준사업장이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표준사업장에 들어가서 다시 또 2달 지원 고용. 그러니까 직무지도원이 들어가서 훈련을 했고 거기서는 뭐 카페 관련된 업무 외에 또 다른 인가공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촉각으로 만들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또 심리적인 공포,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막 기계 소리가 돌아가니까 그 공포심에 대한 어떤 해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솔루션 회의가 들어갔는데 솔루션 회의에 참가한 게 월 한 1, 2회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당사자 부모님, 그리고 직무지도원, 기업 실무자, 그리고 공단 직원, 저희 가족지원센터 이 5분 외에 나중에 표준 사업장을 선정하고 나서는 차량 이동하는 부분까지 차량 이동을 이제 하는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서 차량 지원을 해주고 집에서부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시간. 부산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이 한 명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가는 친구들 몇 명 이제 동선이 몇 개 있다 보니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 고용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솔루션 회의 그리고 주 강사, 보조 강사, 실무자 그리고 업무 분석하는 부분 전부 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뒤에는 바탕에 대해서 또 2명, 3명 늘어날 것이니까 참 이렇게 저에게도 좋은 기회였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상상 이상으로 경험을 하면 뭔가 가능하구나. 그걸 이제 배울 수 있었고요. 현실에서 근데 이 취업이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솔루션 회의를 하고 기업이나 공단이나 다 참여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건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은 일단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예요, 평균. 4시간 이상 사실 집중하기가 어렵고 체력상이나 이렇게 집중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효과적인 게 4시간인데 4시간을 하고 나면 나머지 4시간 동안 지원이 없는 거예요.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주간활동 서비스도 못 가고, 뭐 주간보호센터도 못 가고, 없으면 또 가정에서 그 나머지 하루 낮 시간을 다 이렇게 또 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존 복지관이나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나 보호센터에 있는 그 기능이 우수한 장애인들도 막상 취업 현장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가와 또 평생 교육과 직업이 3개가 맞물려서 낮 시간을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도 이제 펑크난 부분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가족들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급여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동원해서 아침에 데려다 주고 4시간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나 그대로 그냥 집에 있어서 받는 돈이나 비슷했을 때 이것도 또 모순이더라고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4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직업의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럴 만큼 부모님들의 그 여력이나 가정 환경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런 이제 현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희망도 있었고 그 난제 쌓인 좀 이렇게 그 좀 많은 난제들 이런 것들이 그럼 같이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워라밸
가장 바람직한 그 상태가 되기까지 좀 같이 뭔가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 196회, 196회 녹음했던 발달장애인의 워라밸,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 추천해 주셨고, 실제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일상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제도상의 허점,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저희 그 추천해주신 196회 에피소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란 박사님, 잠깐 끊어졌는데요. 또 추천해주실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157회 그 중증 자폐인을 위한 목소리, 이건 아마 그 우리 정유진 선생님이 단독 진행했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Voice for Severe Autism, 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유튜브 영상이 똑같은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있었고,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주신 건데요.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들어보시면 좋겠고, 간략하게 제가 그냥 이 제목이 유튜브로 된, 이 제목으로 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00년대 넘어와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신경 다양성 캠페인 운동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시비어 오티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자폐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단체나 그 부모님들의 단체는 신경 다양성 운동 그 캠페인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두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신경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의 핵심은 이거를 뭐 잘못된 거, 혹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 혹은 장애, 이게 아니라 그냥 신경학적으로 다른 뇌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같은 오티즘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도 이게 스펙트럼이 그래서 나온 건데, 이 아스퍼거라든지 혹은 하이 펑셔닝 같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시비어, 그러니까 중증 자폐라고 부르는 거는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 캐너 증후군이에요. 처음에 캐너라는 사람이 자폐증이라는 말을 진단명으로 사용할 때의 대상자가 중증 자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 정도의 장애가 심한 중증 자폐의 경우는 이게 그냥 차이로만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아무런 지원이나 무슨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 없이, 성인기 자립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장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어떤, 그것도 굉장히 심도 있는, 그 다음에 강한 지원이 계속 필요로 한 상황인데, 이걸 그냥 다양성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자해든 공격행동이든 아니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그 다음에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도저히 그 같이 뭔가 생활을 하거나 이 상호작용하기 힘든 상황까지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중증 자폐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중복장애 취업 사례를, 그러니까 지원고용 사례를 김석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맹이고 발달장애고 이게 중복이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대1의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중복장애고, 발달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중복장애고 이런데, 중복장애는 아니더라도 시비어, 그 중증 자폐면은 거의 1대1 지원이 필요한 거가 현실인데, 같은 자폐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퉁쳐놓고 1대1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뭐 학교 교육식이든 아니면 직업훈련식이든 아니면 지역사회 뭐 아니면 자립, 이런 걸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활동지원사한테 탁 맡겨놓고 하루에 뭐 8시간도 안 되는, 많아봐야 4시간 5시간 요 정도
활동지원사한테 맡겨놓고 뭘 해서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족도 그 긴 시간 돌보기 힘든 정도의 중증 자폐인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그 신경 다양성이란 그 큰 범주 안에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니까 당사자들하고 같이 고통스럽게 지금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157회 중증 자폐인을 위한 목소리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가나다 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본다고 치면 우리 김지영 선생님, 네, 추천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페북에도 언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쉬면서 그때 제 일상이 좀 무너지면서 저는 그게 저한테 병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했던 루틴에서 벗어나서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럼 사람들은 다 야, 너 그동안 하던 거 다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이제 그런 거 너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일하지 마.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이제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쉬면서 일을 하지 않는 내가 너무 나를 우울하게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좋은 엄마도 아니었고 뭐 좋은 딸도 아니었고 뭐 그러다 좋은 아내도 아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막 이런 혼란이 저를 하기 힘들게 할 때 딱 그 151회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발달 장애인에게도 정말 좋은가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불현듯 사람들은 쉽게 나의 기준으로 권유를 하고 부모님들도 영유아기 아이들의 그런 교육이나 치료를 접할 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사실 감정을 발달시키고 내가 좋은 것을 뭔가 내가 선호하는 감각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나이에부터 좋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유아교사 입장으로 보면 진짜 영유아기를 그냥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지금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시스템이 그게 이제 저의 삶의 가치를 논하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이제 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제일 어리고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이 아이의 일상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그 엄마는 얘에게 늘 선택하게 한다 하지만 되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얘가 0세부터 5세까지 경험하는 대화에서 항상 이거 하자, 이거 해, 기다려, 안 돼. 얘가 그 장애가 없더라면 들었었을 평범한 그래 너 그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유아기의 일상이 아닌 어떤 강요와 지시와 제한된 선택권을 얘한테 끊임없이 제공하는 5년을 지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접하면 정말 일말에 있던 가능성도 너에게 너의 가치, 너의 선택은 되게 가치가 없어.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선택을 계속 5년 동안 강요받은 아이가 이제 자기 인식이 생겨나면서 너 이제 선택해봐 했을 때 과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교육의 시기라고 하는 12년의 학교 교육 동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거를 되돌리는 시간들이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 방과후가 들어간다 한들 그걸 받아들이는 교육의 첫 경험, 배움의 첫 경험이 이 아이들의 일상이랑 멀어진 그 배움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그 큰 깨달음이 더 한 번 그냥 소소한 그냥 김성남 박사님이 이제 제시한 그 상담 중에 느꼈던 그런 사례였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의 음식을 제한했던 게 이 아이가 다른 강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소한 상담 사례를 나누면서 소소하게 나눈
그런 사례였음에도 저한테는 진짜 걸음을 멈추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왜 울어? 그게 뭔가 취미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왜 울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아마 그게 일종의 억압받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그 억압받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시니까 지금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 앞에 까칠하게 잘 지나친 나가다가 갑자기 울컥해. 지나친 감정이입이 들어갔네요. 예. 근데 저도 그 에피소드 때 제가 소개드렸던 상담 사례 할 때, 저는 그게 컨설팅 상담이었는데, 그 센터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상담하면서, 저는 그 상담하는 중에 제가 울 뻔했었어요. 그 당사자, 그 청년, 20대 청년이 너무,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억울하고 안타깝고 막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가 그때 막 말을 못 읽고 울컥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나이가 20살이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꼬맹이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0세, 5세면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다 정해주고 뭐 따라가게끔 만들지만, 제가 상담했던 사례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그 혈기왕성하고 식욕이 왕성한 시기인데도 건강에 좋은 어떤 그 에피소드 꼭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일을 제가 30년을 하면서 매년 경험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건 언제쯤 바뀔까. 참, 그런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공감의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만해, 그만 울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151회예요. 152.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정말 좋은가요? 저도 지금 막 이런 입장이 또 생각이 나면서, 재현 씨 상황이랑 생각이 나면서, 근데 너무 당연하게 예스가 아니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옆에서 또 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옆에 또 주변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또 실수나 이런 거를 또 하고 있고 못 느끼고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에피소드네요. 그쵸? 네, 논란의 에피소드 근데 151회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럼요. 그렇게 맞아요. 해주고 싶어도, 제가 뭐 우리 정 선생님 아드님 조재현 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정 선생님 만나고 같이 할 때도 그런 걸, 저는 정 선생한테서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심지어 당연히 처음 맞아요. 우리 재영 군이 태어나서 처음 술 마신 건 저랑이에요. 부모님이랑이 아니에요. 저랑 처음 술 마셨어요, 맥주 한 잔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그래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은 게 장애가 있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장애라는 어떤 그 개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성인 됐으니까,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술 마시는 자리에 어른들 같이 뭐 밥 먹고 그럴 때, 소주 맥주 마실 때 너도 한 잔 마셔볼래? 술 한 잔 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장애가 없는 청년들이면. 근데 우리 발달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부모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얘한테 뭔가를 대해주고 기회를 주고 똑같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니까. 맥주 술 마시면 이상한 힘든 또 증상이나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어릴 때 뇌전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쉽진 않지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또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조금은 내가 최대한 이걸 장애라는 어떤 그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좀 더 넓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너무 우리 또 항상 우리 김재영 선생님은 사람이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순수하면서도 또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 열정이 지나치면 이렇게 막 운대니까 그냥 까칠하면 좋은데 나처럼 까칠함만. 네, 여기 이 까칠한 김 박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첫 술을 배워갖고 요즘은 사이다에 물 타서 젓가락으로 쫙 휘저어서 먹는다니까요. 말아 먹어 요즘은. 아빠가 소맥 먹는 거를 흉내 낸다고 사이다에 물 타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어서 먹어요. 아휴,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좋습니다. 네네. 요즘 너무 정말 가슴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병훈 교수님이 꼽아보신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죠. 자연스럽게 제가 선택한 194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기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군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더 스페셜에도 썼는데, 이제 지환이를 떠나보낼 채비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쓰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목표는 지환이 30살 되면 이제 아예 독립시켜서 지역사회에 시설에 안 가고 지역사회에 살게 하는 거를 꿈꾸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따로 아마 따로 날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모, 특히 이제 거의 태어나서 장애 진단받고, 하여튼 특수교육 받고 해서 이제 20살 넘게 키워놨으니까, 내가 쟤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수록 진짜 썼지만 나는 너의 엄마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독립선언인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내가 기껏 힘들어서 키워놨더니 이놈의 새끼가 내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들이서 되게 이제 괘씸하다 또는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인 거죠. 드는데 제가 이제 자립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20년이었던가요? 방배동에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이 이거를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가 노숙자가 돼서 우연히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엄마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제 종이 쪽지에 엄마가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쥐고 있었는데도 이제 그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어떤 고립되고 취약계층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저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막연하게 지안이 이제 20살 컸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자립시켜야지, 독립시켜야지, 이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가 확 이제 이렇게 내문제화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지환이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또 이제 어떻게 살 건가, 나의 오후는 어떻게 살 건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공동체 주택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정말 우연히 공동체 10가구로 구성된 공동체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 가족을 모집을 한다. 근데 이제 자기는 장애인 가족 잘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건 내가, 지환이를 여기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지른 거죠, 일을.
평소에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데, 이게 공동체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이 아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자체 해결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공동체 주택의 공공성이 인정이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건설비를 많이 대출을 빌려주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금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금에 돈을 치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슬슬 짐을 옮기면서 일주일에 한 2, 3일 이 정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살았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 연습을 이제 간간히 시켜왔다가, 이번에 이제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서 제가 초반에 좀 할머니 운반하고 뭐 이제 일으켜 세우고 이러는 거를 좀 지환이를 좀 시켰더니, 이놈이 이제 힘드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노트북 가방 하나 딱 메고, 나 집에 갈래요. 내 집에 갈래. 내 집에서 살려. 이러면서 딱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엄마를 이제 보살펴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애가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한번 가라. 그리고 어차피 떠나보내기로 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떠나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실험 정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가서 초반에 한 며칠은 이제 엄마 때문에 이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환이한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거기에 이제 옆집에 있는 분한테 뭐 오늘 지환이 일정이 어떻고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저녁 때 밥 좀 먹여주세요. 이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집에 안 오고, 저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전화로 뭐 아침에 뭐 너 독지관 가야 되니까 뭐 일어나야 돼. 아침약 먹었니? 뭐 이는 닦았니? 세수는 했니? 면도는 했니?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뭐 이렇게 전화로만 하면서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나가 산 거죠. 독립을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쯤 살다가, 이게 우리도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삶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삶이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이제 아플 때잖아요. 아플 때. 그러니까 얘가 한 열흘 정도 나가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냉장고에 맥주캔을 꺼내서 혼자 혼술을 하고, 그다음에 제 스마트폰 밤 10시 이후에는 못하게 하고, 이제 밤 10시 이후에 스마트폰 하다가 걸리면 나한테 막 된통으로 맞고살이 받고 이러는데, 완전 자유롭게 12시 넘어서까지 뭐 스마트폰 하고, 먹는 것도 이제 막 자기가 그냥 뭐 고자키야 라면 끓여 먹고 뭐 3분 카레 해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얘 이제 탈이 난 거야. 몸이 아프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안 오겠다는 걸, 얘야, 이게 나가서 사는 거, 네가 독립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아플 때는 집에 오는 거야. 집에 와서 엄마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몸이 다 나아지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약간 애원을 하다시피 해서 애를 끌고 왔어. 애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여기 이제 194회의 그 방송을 들으면 이제 김 박사님이 뭐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나한테 잘 맞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이제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나 뭔지 다 정리를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이제 쭉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 다 떠나서 얘가,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난 후에 진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정말 필요한 스킬이 뭘까라고 제가 이번에 지환이가 나가 살면서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남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남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해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우리가 1인 가구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 방송 보시면 김 박사님도 자립한다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물며 장애인은 더욱더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자립해서 산다 그러면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지환이의 어떤 그 약간, 좀 한정된 기간이긴 하지만, 자립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수 있는 것이 자립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옆집 사람이 뭐 점심 때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지아는 또 굳이 잘난 척 하면서, 아니에요, 뭐, 나 혼자서 라면 끓여 먹을래요, 뭐, 이러는데, 가보니까 뭐, 완전 그, 라면에 뭐, 라면 국물이 완전 뭐, 둥둥둥둥 떠 있는 상태로 라면을 끓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먹다가 이제 탈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옆집 사람이, 점심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자립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뭐지, 우리도 처리하기 껄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불상사들이 벌어진답니다. 이를테면 변기가 막힌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혼자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옆집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청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화장실이 이제 난리가 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자립생활 체험 뭐 이런 거 하면 뭐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거 시키고, 무슨 요리하는 거 시키고, 무슨 설거지하는 거 시키고, 뭐 이런 거 주로 시키잖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하면 가사 도우미나 활동지원사가 하면 되고, 진짜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그것이 자립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옆집에 계신 분한테 되게 폐를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제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바리바리 막 음식 싸들고 가서 뭐 이제 이거 드세요, 아니면 뭐 이거 같이 지환이랑 같이 뭐 해서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공동체 주택이라는 거는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옆집 사람들한테 그걸 굳이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좀 덜 미안해하면서, 이번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옆집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음에 옆집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면 되지.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반 자살하는, 뭐 이제 동반 자살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동반 자살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는 해서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제 극단으로 몰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거,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거를 좀,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마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자립 얘기를 하면 타인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한 꼭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미 자세히 얘기를 하셨지만 194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기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추천해 주셨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나는 게 뭐냐면 자립을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더 장착해야 될까가 아니라 자립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자세를 오히려 더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 정병현 교수님보다 한 몇 년 약간 후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결국 이제 부모님의 역할, 또 조력의 역할, 이런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조력자 역할로 오늘도 그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백미옥 선생님을 초대했던 에피소드, 106회와 107회, 그래서 백미옥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고 계신 이제 모임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이제 모임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실제 실천하시고 참여해 오시고 이제 해오신 조력해 오신 그 이제 모임의 이야기들, 요런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백미옥 선생님한테 완전히 이렇게 하트 뿅뿅 반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저 그때도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다시 한번 좀 되새기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미옥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106개 107의 이야기도 또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5명 모이니까 또 이렇게 막 이야기가 엄청나게 샘솟네요. 저희가 주 호스트 3명이서 이야기할 때 맨날 우리 오늘 뭐해 맨날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또 한 명 더 모이고 한 명 더 모이고 하면 또 그만큼 이야기가 뭐 더블로 이렇게 많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200회 팟캐스트 거북이의 꿈 200회 특집으로 조금 더 색다르게 꾸며봤습니다. 그냥 이제 목소리 말고 저희들의 이제 이 몰골들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지금 다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황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최근 100회 진행되는 동안의 상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탁 찝어서 추천하고 싶은 에피소드 모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또 아쉬운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남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우리 방송 분량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 그쵸? 오히려 길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녹음을 출연자 멤버들 자율 출퇴근제도 있는데 자율 출연제 뭐 이런 걸 해볼까요? 너무너무 이 조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날짜만 정해놓고 그때 출연 가능한 분들 다 들어오는 걸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저희 뭐 발전포 분들 꼭 아니어도 다른 게스트 분을 모시거나 이제 이런 것도 훨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네. 이게 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늘 또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많이 고민해서 또 201회, 202회, 203회 또 많은 에피소드 이어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조심하시고 봄날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팟캐스트 거북이의 꿈과 발전포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예, 자축.